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는 금리도 물가도 주식시장 다 아닙니다. 바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155개 지역에 미군을 보내서 세계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주둔군 비용을 이걸 많이 내는 나라, 좋은 나라, 안 내려고 하거나 안 올리려고 하는 나쁜 나라. 이게 트럼프의 3대 적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미 중간 관세 전쟁으로 한국 수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동맹, 친구의 개념하고 트럼프 정부의 친구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가치 동맹, 민주주의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친구야.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해서 중국을 숨못 쉬게 만들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한 거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몇 가지를 바로 다 뒤집었습니다. 난 바이든 한 거 안 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이 정책하고 트럼프 정책이 다른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는 금리도 물가도 주식시장 다 아닙니다. 바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친구, 미국이 생각하는 나쁜 놈은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내게 하는 나라 제일 나쁜 놈. 두 번째, 지금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채를 그러면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국채를 사주는 놈, 좋은 놈, 파는 놈, 나쁜 놈. 세 번째, 미국이 전 세계 155개 지역에 미군을 보내서 세계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주둔군 비용을 이걸 많이 내는 나라, 좋은 나라, 안 내려고 하거나 안 올리려고 하는 나쁜 나라. 이게 트럼프의 3대 이제 적인데 문제는 우리는 대미 흑자는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등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 2년간 이 증가 폭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높고 우리는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8등이 아니라 최근 2년간 니들 얼마나 많이 벌어 갔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국채입니다. 역대로 가장 많이 사줬던 게 중국인데 중국이 최근 3년간 국채를 계속 팔았어요. 근데 우리도 국채를 지금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타켓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는 적정하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취임 전에 그런 얘기를 한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머니 머신이다. ATM이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되면 뭐 10조 원 정도 이 정도는 한국한테 주둔군 비용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둔군 비용을 안 올리거나 깎자고 하는 건 나쁜 거고 이 세 가지 한국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 얘기는 반만 듣고 이게 돈한테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작년 하반부터 뭐 줄기차게 팔아잡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거기에 희생양이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관세 창으로 찔렀을 때 중국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자원의 방패입니다. 지금 첨단 산업을 하려면 바로 히토리 금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히토리 금속의 6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구자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가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음극재, 양극재가 있지만 음극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가 흑연이에요. 근데 흑연의 90%, 95%를 중국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예를 들어서 음극재 못 만들게 이제 가거나
연구 자석도 이것도 90%, 95% 중국이 장악합니다. 이걸 수출을 안 해버리면 전 세계도 난리가 나고 미국의 이제 첨단 산업, 경제 산업 이거 소외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것을 미국에 다이렉트로 적용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럼 미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를 누가 많이 수출하냐 그럼 한국이죠. 그랬을 때 한국의 전기차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한테 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이런 건데 반도체 소재 40%, 배터리 소재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중과 싸움에서 자기가 살려고 이게 미국을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 통제를 했을 때 거기 1번 타자로 터질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가냐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성장률 하락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이제 미중 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한국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중이 전쟁을 했을 때 이것은 편가르기 싸움입니다. 몇 편이 몇 명이냐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반도체입니다. 뭐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반도체로 움직이고 전기차든 AI든 자동차든 가전이든 뭐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IT 기기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반도체를 중국이 못 가지게끔 한 것이 바로 치포동맹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이 4개의 국가가 반도체 장비, 소재, 생산을 다 쥐고 있는데 이걸 다 통제해버리면 전 세계 반도체의 90에서 95%가 통제가 돼요. 근데 중국이 미국, 일본, 한국,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인구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제 규모는 미국의 2번째가 되면 이런 나라가 악심 먹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그런 거 개발합니다. 단 시간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AI 전쟁, 4차 산업혁명은 시간 싸움, 스피드의 경쟁이에요. 10년 뒤에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 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당기려면 그런 중국이 얘기하는 첨단 기술은 살 수 있으면 사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합작할 수 있는 합작을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데 결국은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우리는 이제 한국 그 투자가들도 한국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많은 일반적인 관점은 한국 반도체 망했어. 삼성전자가 저렇게 헤매. 이제 이러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진 건 맞지만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폭등하고 난리지만 엔비디아 주가 반토막 내려면 어떡하면 되냐? 그거를 대한민국의 기업이 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게 H100이든 200이든 뭐 블랙웰이든 간에 엔비디아 칩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HBM인데 이 HBM을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은 HBM 수준이 훨씬 수준이 떨어지고 엔비디아 칩에는 반드시 하이닉스 칩이 붙어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먹고 HBM 오늘부터 엔비디아 공급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엔비디아 주가는 반토막 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반도체에 굉장히 강한 경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비하를 쓸데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이래로 최첨단 반도체 기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뭘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냐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치포 동맹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 장비에서 미국과 일본은 경쟁 상대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소부장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관계고 또 감정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와 우리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D램하고 HBM에서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적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 팀을 만든 것이 치포 동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독자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10년 걸리는데 이것을 5년으로 3년으로 2년으로 당기려면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럼 이 4명의 그 지포 동맹, 세계 반도체를 갖고 4개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냐? 그게 한국입니다. 대만은 서로 미사일 쏘고 가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일본, 이거 미국 같은 스탠스예요.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미국의 최대 지지 세력이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을 이제는 제재하거나 보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해서 이게 반도체 쪽에서 협력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새로운 이제 그 판짜기가 되는데, 지금 미국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리더십, 리더십의 원천은 여러 가지죠. 힘이 센 놈의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지혜가 많은 쪽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쪽도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덕이 많아서도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지금 리더십은 힘이에요. 말 안 들으면 팬다. 소위 말하는 벨벳 장갑 속에 이 쇠주먹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은, 이것은 센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리더십은 지금 힘으로 보여줄지는 몰라도 리더십의 반대 의미는요, 같은 의미는 팔로우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미국은 전 세계 왕따였습니다. 다 보복하겠다, 세금 때리겠다 이러니까 유럽 가서도 왕따, 한국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겁내는 대상이지 존경과 이 따르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팔로우십을 완전히 깨먹은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걸 다 우리 친구야, 동맹이야 해서 소위 말하는 팔로우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수습해 놓은 미국의 존경심을 다 깨부시는 걸 최근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십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은 요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보면 역대 2000년의 중국의 역사를 단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십. 이걸로 결국은 이건 친구 맺기로 중국은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가장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맺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땐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가 전 세계가 중국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이유는, 이 트럼프 동지가 지금 미국의 동맹들을 이걸 이제 협박해가지고 동맹을 와해시키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손내가지고 친구하자? 이러면 지금 최근 4년 동안 중국을 목조로 압박했던 소위 말하는 관시의 망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동지가 소위 말하는 이 동맹, 관시망을 깨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서 구멍을 뚫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예를 들면 자기 편이 됐을 때 엄청난 홍보 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체면도 살고 다른 나라의 파급효가 무지 커지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 이제 한 6개월 보면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 하얼빈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아시안게임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의원실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당초 15분 정도 면담하기로 했던 것이 거의 2배, 3배의 시간을 이번에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 4년 동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갔을 때 대표자가 갔을 때 주석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제 국회의장, 의전 서열상 이제 넘버 2가 갔는데도 이제 그런 환대를 했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또 이제 10월 달에 있는 경주 그 아펙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세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중국의 인민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국에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주석이 거기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시트립이나 중국의 많은 여행 사이트에서 한국 관광 상품이 패키지가 막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미국의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서 그 틈새를 이제 통해서 뭔가 구멍을 만드는데 한국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 기회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한령 이번에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왜 이제 그간에 2017년 이후로 거의 8년 동안 묶어놨냐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중국하고 무슨 협상을 할 때마다 항상 일본이 한한령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려라. 왜 우리가 한한령에 기대를 하면 예전에 우리 대발의 아버지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뭐 여기서 히트한 것에 이제 추억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 얘기면 벌써 10년도 더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거 안 돼. 오지 마. 이렇게 한다. 꼭 그걸 풀어라. 우리가 갖게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놓고 보면 중국 인구 14억인데 우리가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뭐 이제 노래면 노래, 여기서 세계 1등을 하잖아요. 아니, 로제 아파트가 전 세계를 다 휘감고, 오겜이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건설 1등 하는데, 꼭히 중국 가서 팔고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 중국은 왜 이제 이거를 막냐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입니다. 촛불로 이게 정권도 바꾼 나라, 소위 말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나라의 컨텐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권의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문화를 이거를 아무 여과 없이 무관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수용하기 어렵죠.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류 문화를 중국에 파는 것, 예전에 우리가 뭐 이제 컨텐츠의 수출이 얼마 안 됐을 때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지, 지금 중국 빼고도 예를 들면 화장품 중국에 못 팔면 다 중국까지 생각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화장품 팔잖아요. 미국으로 무지 팔고 일본으로 무지 팔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한령은 뭐 풀리면 다행이고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이거 안 해주면 뭐 해준다. 이거는 저는 이 차가 지나갔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큰 것, 이제 이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걸 얻는 것이 중요하지 벌써 10여 년째 그걸 갖고 매달려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입장 얘기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중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중국은요, 8시 뉴스에 우리는 이제 어제도 보면 전국에 큰 눈이 옵니다. 대설주의보 나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는데 중국 뉴스에는요, 전국에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이런 뉴스가 없어요. 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우리는 차이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차이나가 아니고 USC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USA라고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중국도 제가 보면 United States of China입니다. 31개의 나라의 연합국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저 지금 하얼빈은 동계 그 아시안게임 열리는 데는 영하 40도, 50도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해남도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1월달 평균 기온이 남북의 차가 50에서 60도 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5,500km고 동서로 5,200km예요. 거기에 그게 같은 날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럴 때, 하얼빈이 생각하는 거하고 해남도가 상해가 생각하는 걸 신장 우르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뭐 진미도 있고 반미도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특정한 부분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감정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발언하는 걸 놓고서
이게 혐한이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 기업하고 거래하고 돈 벌고 이런 거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 한 7년간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건 사실이고, 과거하고 달리 이제 그 양국 간의 감정들이 격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14기 전부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지금 한중 간의 관계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은요, 한 번도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통일될 뻔했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이 도와줘서 우리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왜 내려왔냐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60만 대군이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지 중국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92년에 수교하면서 이게 우리 중국에서 뭐 우리 거 다 뺏겨가지고 중국한테 우리 다 털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수교하고 2022년까지 중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가 6천억 불이 넘습니다. 홍보까지 포함하면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죠. 근데 다 털리고 온 게 아니라 2022년까지 6천억 불 이상의 돈을 벌었고 23년, 24년에 두 해의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을 갖고 왜 중공이라는 거 중국을 하냐면 돈 되니까. 돈 되면 친구고 국제 간의 관계는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근데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되냐고 저는 심플하다 봅니다. 돈 벌던 한국이 중국에서 적자가 났다고요. 그럼 더 이상 친구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한국의 삼성이 핸드폰 접고 나왔고 현대가 자동차 접고 나왔고 우리 카페벤에 프랜차이즈 접고 나왔고 롯데마트, 이마트 접고 나왔고 LG, 아모레가 서로 와서 다 접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망했다 저거.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문 닫고 나올 정도로 중국의 내수가 나쁘고 이제 정치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엉망진창 됐구나. 그래서 중국 가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가 너무 중국을 우리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전기차 1등하고 있는 테슬라가 문 닫고 나왔냐?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인 GM하고 포드가 문 닫고 나왔냐? 토요타가 문 닫고 나왔냐? BMW, 벤츠, 아우디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과 핸드폰에서 세계 1, 2 다투는 애플이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벅, 중국에서 여전히 장사를 합니다. 월마트 여전히 장사 잘해. 에스트로데 여전히 장사 잘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은 이것이 세계 최대 시장이고 괜찮은데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문 닫고 나온 것을 이거를 중국이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반항 감정 때문에 한국을 제재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중국의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의 영하 40도 하고 이 남쪽의 영상 40도 그 중에서 야 중국 춥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날씨 춥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쪽엔 덥다고 얘기하는 것 갖고서 이게 이 진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근데 그 변화는 정치적인 이슈 당연히 있고 중국 우리한테 오만하고 거만하게 했던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중 관계의 원료를 보면 이건 돈이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시하는 거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가 커지면요. 종업원이 손님 깔본다. 중국이 딱 그거죠. 중국이 그 90년, 93년 이때 우리나라 GDP가 중국에 우리가 인구로 치면 28분의 1, 국토로 치면 100분의 1인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중국의 83%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9%까지 떨어졌으니까 8분 쪼그라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자기네 GDP의 80%가 되니까 우리 보고 사장님, 형님,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0% 떨어지니까 아, 친구야. 그러다가 이게 10% 되니까 어이,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경쟁력이나 상대적인 힘의 관계에서 이걸 봐야 되고 그 반항 감정, 우리 반중 요것은 너무 정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한중 관계 본류를 보면 맞지 않다. 실리 경제학으로 가라. 돈 되는 쪽에서 판단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를 보여주고 결국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여행이 재개가 돼서 과거처럼 1년에 700만 명, 그 사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1000만 명이 한국에 관광 왔다? 그럼 명동거리에서 어이라고 부르면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왜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100명이 뒤돌아보는 사태가 됐을 때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